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북핵 협상 교착을 풀 한미 정상회담 소식과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집권 2기 출범을 알리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와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열했던 4.3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투표 결과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 국민이 숨졸이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4.3 보궐선거 막판 치열했던 여야 정치권의 신경전을 보도하고 투표 결과에 대한 여야 각 당의 자평과 추후 정치적 움직임을 전망하였습니다. 4월 4일 뉴스 리뷰에서는 4.3 보궐선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여야 어느 쪽도 전국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냉엄한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국회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정의당도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의 드라이브를 선언한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정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4.3 보궐선거의 결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지도부의 고민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강한 여당을 앞세웠지만 통영 고성에서의 패배로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의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 교체론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고개를 든 상황이고, 정의당은 보궐선거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내년 총선까지 상승기를 이끄는 것이 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의 원내 교섭단체 복원에 시동을 걸었고, 통영 고성 선거 압승으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힘이 실리면서 보수 재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노 전 의원의 사망으로 해체된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원내 교섭단체 복원을 위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참패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편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신용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의 한국당 복당을 기폭제로 바른미래당 전 현직 의원들의 한국당 합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기초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한 민주평화당은 호남 민심이 변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개혁야당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평화당은 바닥 민심이 평화당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재인 저수지에 구멍에 떨렸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반문교사로 삼아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지율만 믿고 안이하게 선거를 준비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양당의 호남 민심 쟁탈전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4.3 보궐선거를 다루면서 각 당의 지도부의 지원 유세와 이와 관련된 신경전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도 각 정당 지도부의 정치적 성과라는 관점에서 주로 논의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정부와 야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보궐선거 보도의 경우 지역민의 의견이나 지역적 이슈에 대한 언론의 고려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내에서 지역의 이슈를 여론화할 수 있는 드문 기회 중의 하나인데, 이번 보궐선거 관련 보도들이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수렴한 것은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고, 지역 이슈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와 건전한 쟁점화 노력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봄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강원도에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 상황과 관계 당국의 진화 노력 및 정부의 대처에 대해 비중을 두고 보도하였습니다. 4월 2일 뉴스 리뷰에서는 봄철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동해안 산불의 원인은 양간 지풍이라고 불리는 국지적인 강풍이라고 전하면서 양양과 간성,
양양과 강릉 지방에서 불을 몰고 다닌다고 해서 화풍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시속 70km가 넘는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예보하면서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지난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에서 시작된 불이 15,000여 평을 태우고 기장군 철머면 쪽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16대, 소방대원과 공무원 등 1,200여 명 등 진화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근 요양원 환자들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4일 뉴스립에서는 강원 인제에 이어 고성에서도 산불이 나 소방당국은 물탱크와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소방대원 등 78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고 고성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속초시도 학사평과 하나콘도, 장천마을 인근 주민들에게 청소년 수련관으로 대피하라고 재난안전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5일 뉴스특보에서는 고성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축구장 700배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었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졌으며 속초와 고성 지역 학교는 후교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고성과 속초에서 주택 140여 채를 태우고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지역 52개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강원 동해안 지역은 축구장 700배가 넘는 50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된 것으로 장정 집계됐지만 정밀 감식 이후 피해 면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고성과 강릉의 큰 불은 잡히고 인제 산불 진화율도 85%를 넘김에 따라 소방당국은 대응 수준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령돼 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만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과 인제, 속초, 강릉, 동해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가능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역의 복구와 수습,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이 경감되거나 납부 이후에 혜택이 주어지는데 지난해까지 자연재난 31건, 사회재난 7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본부를 찾아 화재 수습 사항을 보고받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과 속초 현장을 둘러봤다고 전하면서 국가위기관리센터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접경 지역의 산불 상황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원도 산불과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가 산불 수습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총리는 화재 진화 이후 상황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주도해 이재민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식량과 생필품, 의료품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고 벽시 지원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한 목소리로 신속한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도 피해 사항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체계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피해 지역 방문을 미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회 운영위에서는 정은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성 문제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 정 실장은 화재 발생 3시간 후에야 국회에서 떠날 수 있었고 정치권은 여론의 문매를 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이번 동해안 지역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 등 관계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강원 동해안 산불로 산림청은 물론 소방 헬기와 군용 헬기도 진화 작업에 나섰고 인천과 대구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소방차와 소방관이 투입됐고 소방차로는 우리나라 전체 소방차 가운데 15%가 동해안으로 집결했고 소방 인력도 소방관 10명 가운데 1명이 이번 산불 진화에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성 산불에 투입된 인력만 1만여 명, 강릉에 4천여 명, 인제 1,000여 명으로 야간에는 산불 저지선을 구축했고 낮에는 잔불을 끄기 위해 산불 현장을 누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국방부는 화재 발생 당일 군내 재난대책본부를 마련해 산불 진화 작전에 본격 착수하면서 군 장병 1만 6천여 명이 진화 및 지원 작업에 동원됐고 소방 헬기와 수송기, 상륙함 등 육해공 전력이 대거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길이 군 부대까지 확산되며 8군단 예하 2,500여 명의 부대 장병들이 긴급 대피하고 생활관과 창고가 불에 타고 일부 탄약이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장병과 장비 운영에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한 내용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보도 이전에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산불에 대해 보도하면서 시기적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 독특하게 발생하는 강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로 인한 대형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좋은 저널리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상 최악의 피해를 가지고 온 강원도 대형 산불에 대한 관계당국과 정부의 대처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포함하면서 잘한 부분과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을 적절하게 대처했다면 보다 충실한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의 오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영되는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장인의 힘, 신한류 스타 호미라는 제목으로 50여 년의 세월 속에 손가락은 구부러져 똑바로 펴지지 않을 정도지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성록이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원예용품 탑10에 오르는 등 대한민국의 전통 호미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대박 상품이에요, 이게. 이번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50여 년 한길을 걸어온 호미 장인 성록이 씨를 다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한 대장간이었는데요. 요즘 이 대장간에는 손님들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너나 없이 찾는 최고의 인기 상품은 바로 호미라고 하는데요. 찾는 최고의 인기 상품은 바로 호미. 요즘 미국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곳 대장간의 호미는 최고의 인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한다는 이곳 대장간 호미. 그 유명세 덕분에 때 아닌 호미 사재기 열풍까지 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기 만발인 호미를 탄생시킨 주인공은 이 대장간 사장님 성록이 씨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이곳 대장간 사장님 성록이 씨인데요. 성록이 씨는 무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오롯이 한길만을 걸어온 대장장이라고 하는데요. 대장장이 한자리에서 같은 길만을 걸어온 성록이 씨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영주 호미가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상황이 성록이 씨는 그저 얼떨떨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대충 그냥 밀림 아마존 강이나 뭐 어디 뭐 브라질 밀림 지역 뭐 이런 게서 누가 그
강가에서 누가 호미를 썼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아마존이라는 이렇게 쇼핑몰 큰 회사가 있는 것도 몰랐고.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도움으로 호미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호미의 인기 덕분에 유통업체 사장님도 바빠졌다고 하는데요. 사장님도 바빠지셨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폭주하는 주문량을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정도입니다. 영주 호미의 인기가 멈추지 않는 데는 비결이 있다는데요. 그 비결로 성록이 씨는 자동차 판 스프링을 꺼내 보였습니다. 자동차 판 스프링. 자동차 판 스프링이 일반 쇠보다 재질이 좋아서 제품으로 만들면 호미가 더 야물고 사용하기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제품으로 호미를 해놓으면 호미가 야물고 재질이 있으면 이거 사용하기가 좋아요. 호미 크기에 맞춰 자른 쇳더미를 가마에 넣고 달구는 장면도 볼 수 있었는데요. 성록이 씨는 쇠의 색으로 윤곽을 체크해서 쇳덩어리를 꺼낸 시기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 시기를 맞춰요, 보통. 알맞게 달궈진 쇳덩어리를 두들겨가며 모양을 잡는데요. 두들겨가며 모양을 잡기 시작하는데요. 쇠붙이 한 덩어리가 불가마를 오고 가는 담금질과 수천 번의 두드림 후 호미로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탄생되어 가는데요. 호미 한 자루가 만들어지기까지 뜨거운 불 앞에서 끊임없이 두드리는 성록이 씨의 모습에서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루가 만들어집니다. 호미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것이 없는데요. 기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사람 손이 불어넣는 정성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대장간에서 만들어지는 호미와 농기구들은 품질이 좋아 멀리서도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고되고 위험한 작업의 연속이지만 성록이 씨는 명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일일이 자신의 손을 거쳐 제품을 만들어 나간다는데요. 자부심으로 일을 합니다. 거칠고 투박한 성록이 씨의 손에서 그간의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14살부터 대장장이 일을 시작한 성록이 씨가 50년간 고수하는 철학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인 정신은 변치 않는 철학이 있습니다. 성록이 씨는 만든 제품 1000개 중 하나가 잘못될 경우 성록이 씨에게는 1000분의 1 확률이지만 소비자에게는 100% 불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2개를 갖고 쓰는데 하나 가지고 물건 쓰는데 1000명 중에 그 사람이 하나가 잘못된 사람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 100% 불량이잖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려는 성록이 씨의 장인 정신이 지금의 호미 열풍을 이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록이 씨의 하루 생산량은 60-70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70개뿐입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성록이 씨는 야간 작업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야간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아내와 함께 텃밭을 일군다는데요. 만든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며 내가 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는 것이 성록이 씨의 신념이라고 합니다. 만들자는 게 신념입니다. 장인의 하루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같이 시작된다는데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하루도 게으름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호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노를 때 준비를 해놔야 내일 일이 좀 다음에 능률적 조금 하나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수십 년을 함께한 대장간은 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성록이 씨에겐 그야말로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대장간은 그에게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없이 소중한 공간인데요. 젊은이에게 대장장이의 기술과 뜻을 전수해주는 것이 성록이 씨의 남은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하나밖에 안 남는 대장제가 될 수도 있고. 연륜과 고집,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호미. 성록이 씨의 바람처럼 젊은 세대에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걸으며 지켜낸 대장장이의 장인 정신 아닐까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는데요. 이번에 소개한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네, 저는 성노기 씨가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길만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의 세계적인 호미 열풍이 한순간에 생긴 흐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의 오지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보는 데가 이제 지방 거점 도시가 될 겁니다. 수도권 지역은 크게 영향이 없도록 그 제도를 다시 개편하고 검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수도권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다 하겠다.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민영화에 결국은 사업을 다 끌어가기 위한 거 아니냐는. 네, 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 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 제도가 도입 2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인데요. 지방 수건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국책 사업 난립으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전면 개편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예타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 등을 비롯해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20주년을 맞아서 전면 개편됩니다. 언론은 이에 대해서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요, 균형 발전 평가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늘리고 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해서 거점 도시 등의 예타 통과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예타 제도란 이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1999년 도입이 됐습니다. 주로 지출 규모가 큰 건설, 또 연구개발, 정보화, 그리고 복지 사업이 그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먼저 검증을 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그리고 급하지도 않은 대형 사업의 추진을 막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개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정치권 반응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타 제도 개편이 발표된 만큼 이와 관련된 후속 법령들을 조속히 만들겠다라고 방침을 밝혔고요. 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무분별한 예비 타당성 면제를 포함한 재정 낭비를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를 했고, 바른미래당은 재정 안정성의 악화 등을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등의 야당들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의 남발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치권의 반응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자체와 시민단체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좀 다루고 있었나요? 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을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을 해서 각종 대형 국책 사업이 이 비수도권에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자체와 그리고 말씀하신 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반응을 보면 경실련은 3일 정부의 이 같은 발표 내용과 관련을 해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 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서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 예타 개선안은 부실 계약이라면서 1997년 말에 이 IMF 외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도입된 예타 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된다면 제2의 IMF 외환 위기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가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도 비용 편익 분석 비중을 지나치게 낮춰서 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 정책평가라는 이름으로 정무적 판단으로 사업이 추진이 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겨레는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단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면 수도권 사업도 예타 통과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 부담은 후세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참여연대의 논평도 일제히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향신문 그리고 보수 언론인 문화일보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단체들의 성명, 논평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일제히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명이나 논평은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인터뷰 기사는 부족해 보입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보안 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이 예타 제도 개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후 평가 제도 강화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실련만 보더라도 이번 예타 제도 개편에 대해서 그간 경제성이 없었는데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하고 예타를 더욱 내실화하는 작업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후 평가 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이 국민 혈세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 감시망을 확대하고 또 사후 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예타 제도 개편이 균형 발전의 취지를 100% 살려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최병도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인프라를 이용할 기업이 이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또 주변 지역과 연계된 광역 단위의 발전 계획이 없이 무조건 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균형 발전의 효과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이 수도권의 경우 70%를 차지하는 경제성 평가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1999년 예타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건설공사 사업평가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준공 뒤 5년 이내에 이 사업 성과, 효율성 그리고 파급 효과 등을 점검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 평가 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예타 기준을 완화한 만큼 예타 면제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편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아마 경인 아라뱃길 혹은 의정부 경전철의 사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대형 국책 사업이 추진될 때 우리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면요. 네. 시대가 변한 만큼 예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경인 아라뱃길 같은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타를 통과하고도 활용성이 낮아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재해 예방, 지역 균형 발전 등 5가지를 추가해서 예타를 피해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현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지난 1월 지역 균형 발전의 명목으로 전국 23개의 사업에 예타를 면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의혹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감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시행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 시행 전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좀 평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업이 시행된다
있다면 개선될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행되면서도 정말 제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혈세가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 또한 있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